안녕하세요. 강남 세브란스 병원 안철호 교수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 불멸의 호르몬이라고 해서 불멸의 호르몬에 대한 얘기를 좀 여러분들하고 하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이제 불멸의 호르몬이라는 책이 나와서 이거에 대한 신간 이벤트도 좀 해서 열심히 또 이제 참여해 주신 분들한테 2권 저희가 신간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잘 좀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의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는 불멸의 호르몬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인 이유는 호르몬이 이제 우리 몸의 실제적인 지배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늘 제가 하는 얘기지만 니체가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책에서 보면요. 너희의 사상과 생각과 느낌 뒤에 더욱 강력한 명령자가 있다. 그것이 바로 자아다라고 말씀을 했는데요. 저는 이 자아가 바로 우리의 호르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 플라톤의 동굴의 우상이란 말 아시죠? 이 얘기를 들어보면 동굴 속에 있는 사람들은 이 불빛에 비친 그림자가 이제 진짜인 걸로 생각하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두려워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똑같은 얘기지만 의학적으로 혈당이나 혈압이나 콜레스테롤은 저는 이제 이 호르몬의 모닥불에 비친 그림자라고 생각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 그림자가 이제 길어지면 두려워하고요. 또 이 그림자가 짧아지면은 좀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 본질은 이 그림자가 아니고 이 모닥불, 호르몬이라는 모닥불 때문에 비춰지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불멸의 호르몬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겠지만 주된 호르몬들 몇 가지를 갖다가 우리가 잘 관리를 하면 인간은 호르몬의 정밀 시계이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더 젊어지고요. 더 건강해질 수 있다. 그런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진시황이라는 사람은 불로초를 찾아 헤맸다고 하지만 이 불로초가 바로 호르몬인 거죠. 그래서 이 호르몬의 종류는 한 4,000여 종 있는데요. 이 중에서 이제 그러면 내가 어떤 호르몬이 중요하고 어떤 호르몬을 관리해야 될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고 질문을 하십니다. 사실 굉장히 많은 호르몬이 있죠. 뭐 뇌하수체,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다 호르몬이 안 나오는 곳은 없고요. 흔히 알고 있는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도 있지만 갑상선 호르몬도 있고 우리 몸의 호르몬의 사령탑이라고 하는 뇌하수체만 해도 호르몬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호르몬들의 문제가 생기면 뭐 각 그 시기별로 당뇨병, 뭐 갑상선, 고혈압, 고지혈증, 심지어 암과 치매도 호르몬의 문제가 생기면 초래될 수 있는 문제거든요. 또 미병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제 분명히 나는 몸이 어딘가 고장이 난 것 같은데 병원에 가면은 혈압도 괜찮다, 뭐 혈당도 괜찮다, 콜레스테롤 괜찮다, 그래서 괜찮다고 하는데 분명히 나는 몸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결국은 우리가 어떤 이 진단을 했을 때 문제가 되기 이전에 호르몬들은 불균형해지고요. 그런 호르몬들을 잘 알게 되면 우리가 이제 이 미병 상태에서 건강과 질병의 중간 단계인 이 미병 상태에서 건강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하면 과연 난 뭐 호르몬 괜찮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제가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의 호르몬은 안녕하십니까? 이런 질문인데요. 아마 이런 증상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많이 느끼실 거예요. 뭐 남편이 갑자기 슬픈 드라마를 보는데 나보다도 옆에서 펑펑 울고 있다든지 뭐 감정적으로 호르몬의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짜증이 나고 지루해지고 인생이 또 갑자기 폭풍 노화가 오고요. 갑자기 이제 뱃살이 축 처지고 살이 찌고 밤만 되면 야식 생각나고 이런 것들이 다 호르몬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호르몬은 우리가 잘 관심을 평소에 가져야 됩니다. 호르몬이라는 게 재는 게 아니고 느껴야 되는 거고요. 그래야지만 이 수많은 호르몬들에 내가 어떤 호르몬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들을 이제 가닥을 잡고 우리가 검사를 해서 관리할 수 있는 건데요. 뭐 제가 이제 호르몬 건강 자가 진단법이라고 해서 10가지 정도의 항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 화면을 잘 캡처해서 늘 수시로 내가 이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좀 평가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 잘 붓는 사람들이 있어요. 두 번째는 피로가 잘 안 풀리고 또 자꾸 이제 식욕이 땡기는 분들, 그리고 살이 자꾸 분명히 뭐 먹지도 않았는데 물만 먹어도
살이 찐다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리고 감정의 기복이 심한 분들, 다른 사람들보다 갑자기 나이 들어 보인다든지 상열감이라고 해서 얼굴이나 이 상체는 열감이 돌아서 땀이 비 오듯이 나지만 하체는 이제 또 싸늘하고 차가워진 이런 어떤 대조적인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화장실에 자주 가고 목이 마르고 밤에 잠을 잘 못 자고 잠의 질이 떨어지고 또 잠을 드는데도 잘 깨고 이런 문제가 생기면 이게 호르몬에 문제가 있는 건데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 중에 아마 그 3가지 정도 이상 있는 분들은 호르몬의 균열이 생기는 거고요. 5가지 있는 분들은 지금 저 호르몬의 균형이 깨졌다고 보는 거고 7가지 정도 있는 분들은 심각한 호르몬의 불균형이 있기 때문에 내분비내과 전문의에게 진찰을 좀 받아야 되는 겁니다. 사실 갱년기도요. 그래서 제가 이번 불멸의 호르몬이라는 책을 쓰게 됐지만 제1의 갱년기가 있어요. 다 갱년기가 뭔지는 알죠. 근데 그 갱년기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제2회 또 제3회 계속 갱년기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좁고 좁은 긴 터널을 지나는 인생의 여정에서 한 번씩 우리한테 이 호르몬의 균형이 출렁될 때마다 오는 게 갱년기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갱년기가 인생에 한 번 있다고 생각하고 되게 그 호르몬이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 이 정도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2, 제3의 갱년기라는 것은 이런 여성 호르몬, 남성 호르몬의 이 갱년기,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갱년기 외에도 그 다음 이제 세대의 나이대에 60대에 또 호르몬이 이렇게 줄어드는 시기가 있거든요. 그때 호르몬은 성장 호르몬이고요. 또 이제 70대가 되면 또 호르몬이 또 다 남녀 공이 줄어드는 시기가 있는데 그때의 호르몬은 멜라토닌인데요. 이런 멜라토닌이나 성장 호르몬이나 더 나아가서 이제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 이런 것들이 이제 순차적으로 호르몬들이 출렁 되는 게 갱년기거든요. 그래서 갱년기라는 건 인생의 한 시점에서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이제 갱년기라는 것이 파도처럼 우리한테 왔다가 또 썰물처럼 나가고 밀물처럼 오고 이런 것들이 사실 이제 갱년기라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그 근간에는 우리의 삶을 관통하는 호르몬이 이제 그 조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항상 제가 얘기하기를 요람에서 무덤까지 이 호르몬의 관리를 각 시기별로 잘 하는 것이 진정한 우리가 젊어지고 건강해지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1의 갱년기는 보통 남녀 공이 50대 정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남자들은 좀 빠릅니다. 여성들은 요즘 보면 50대 후반까지도 폐경이 안 온 분들도 계시지만 남자들은 보통 40대부터 갱년기가 오거든요. 그러니까 남성 갱년기와 여성 갱년기의 이 갭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부부 간의 갈등도 생기고요. 제2의 갱년기는 보통 이제 성장 호르몬들이 60대 정도 되면은 한 절반 정도 줄어들거든요. 근데 이게 더 빨리 줄어드는 분들은 제2의 갱년기 증상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분명히 내가 갱년기를 겪었는데도 또 열이 나고 땀이 나고 갱년기 증상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야 이거 내가 갱년기가 지났는데 또 갱년기가 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장 호르몬이 문제가 된 제2의 갱년기고요. 또 그런 증상이 70대에 또 와요. 그래서 결국은 갱년기라는 게 인생에서 2번, 3번 찾아올 수가 있는데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다 사춘기를 겪지 않습니까? 그렇다고서 사춘기가 됐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또 탈선하는 건 아니고 사춘기를 또 지혜롭게 넘어가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이 있는 것처럼 갱년기라고 해도 갱년기라는 게 인생에 올 수밖에 없는 어떤 시기라고 해도 어떤 사람들은 갱년기가 아주 혹독하게 와서 여러 가지 질병들이 더 터지고 문제가 되는 분도 계시지만 어떤 분들은 이제 갱년기가 온지도 모르고 지나가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이 요람에서 무덤까지 우리 생애에서 각 시기별로 중요한 호르몬들이 있는데 이런 호르몬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잘 관리를 하면 노화도 막을 수 있고요. 심지어 회춘까지도 할 수 있는 호르몬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도 제가 비욘드에서 얘기했지만 호테크라고 해서 재테크 말고 3주만 우리가 집중해서 또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가 이 3주 프로젝트에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있고 성장 호르몬이 있고 멜라토닌 호르몬이 있는데
한 가지 더 제가 보태주면 도파민 호르몬이나 스트레스 호르몬 같은 어떤 호르몬 관리를 잘해서 3주, 4주 집중적으로 우리가 호르몬 관리를 잘하면 이 그림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 젊어지는 인생의 어떤 이 흐름에서 젊어지는 호르몬 관리법을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겁니다. 제가 요새 이제 이런 호르몬에 대한 얘기들을 어떻게 좀 쉽게 풀 수는 없을까 생각해서 제가 이제 많은 책들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당뇨병도 결국 호르몬 질환이니까요. 당뇨병 백과라든지 이런 책을 쓰다가 제가 요리책도 썼습니다. 하루 한 끼 당뇨 밥상이라고 해서 아니 왜 당뇨병 환자는 짜장면을 못 먹어? 파스타도 먹을 수 있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호르몬 밥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당뇨 밥상 책도 썼고요. 또 아더워라는 책도 썼고 또 3주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젊음은 나이가 아니라 호르몬이 만드는 거다라는 책도 썼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림책도 썼는데요. 뭉크 씨 도파민 과잉입니다라고 해서 그림 속에 숨겨져 있는 호르몬 이야기죠. 뭉크가 왜 절규하고 크림티의 키스에 숨겨진 비밀은 무엇이고 모나리자는 왜 눈썹이 없을까? 뭐 이런 내용의 책이었고요. 또 한 가지는 그 근육에서도 호르몬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호르몬이 안 나오는 것이 없거든요. 근데 근육에서도 호르몬이 한 200개 정도 나오는데 그 호르몬이 마이오카인입니다. 마이오가 근육이고 카인이 호르몬인데 이 근육에서 나오는 호르몬 때문에 우리가 운동을 하면 건강해지는 거거든요. 그 최근에 제가 쓴 책은 도파민 밸런스라는 책하고요. 오늘 얘기하는 이제 불멸의 호르몬이라는 책을 쓰게 됐는데요. 그만큼 이제 여러 가지 호르몬들을 각 시기별로 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게 이제 불멸의 호르몬 내용이고 그런 여러 가지 호르몬 중에 제일 중요한 호르몬들이 도파민이나 인슐린 그리고 성장 호르몬 멜라토닌들이 있어서 그런 어떤 이제 네 가지 호르몬을 집중적으로 오늘 이 책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불멸의 호르몬이라는 책을 제가 쓰게 됐던 계기는요. 여러분 그 메비우스의 띠 아시죠? 이렇게 처음의 시작이 결국은 끝으로 이어지는 처음과 끝이 알 수 없는 메비우스의 띠처럼 우리 몸이 이제 탄생하고 또 우리가 이제 죽어가는 그 과정에서 온갖 호르몬들이 다 분비되겠지만 처음의 시작은 멜라토닌으로 시작해서 결국 멜라토닌으로 끝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주의 삼라만상을 다 호르몬이 관통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마트로시카라고 러시아 인형 보면 하나씩 이렇게 벗겨내면 마지막에 작은 인형이 있는데 그 작은 인형이 저는 호르몬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태어난다는 건 아이가 잠에서 깨어나는 거고요. 결국은 인생을 살아가다가 결국은 죽음으로 영원한 잠에 빠져드는 거가 이 멜라토닌 호르몬이 또 이제 끊어지면 결국은 이제 잠이 자는 거죠. 영원한 잠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메비우스의 띠처럼 멜라토닌으로 시작해서 멜라토닌으로 끝나는 이야기, 호르몬 이야기가 불멸의 호르몬이고요. 왜 불멸의 호르몬이라고 이름을 붙였냐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아메바나 유글레나나 이런 어떤 원생 동물도 호르몬이 있고요. 심지어는 식물도 호르몬이 있다는 걸 잘 모르고 있습니다. 멜라토닌 호르몬은요. 미토콘드리아가 있는 생명체는 멜라토닌 호르몬이 다 나오게 돼 있습니다. 가장 어떻게 보면 생명 현상의 기본적인 화학 물질이 호르몬이고 식물도 호르몬이 있고요. 아마 호르몬은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오랜 고대부터 호르몬이 있었고요.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호르몬은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요. 우리가 죽고 나서도 아마 호르몬은 계속 존재하면서 후세대로 계속 호르몬은 이어질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책 이름을 불멸의 호르몬이라고 지었는데요. 프롤로그 내용을 제가 간단히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면 이 책은 그런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태어나서 결국은 이제 죽어가는 그 과정, 그걸 갖다 네 개의 단계로 나눈 거죠. 성장,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이제 0세에서부터 20세 전까지 사춘기, 이때의 기간을 우리가 성장 기간이라고 하고요. 성숙 기간은 20대, 30대 한참 대학에 가고 직장 갖고 열심히 일할 때.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사회에 좀 내가 위치를 가졌는데 그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성인병들이 오잖아요. 그걸 갖다가 이제 40대, 50대의 어떤 중년의 이제 위기인데 그때를 노화라는 파트에서
그 중요한 시기에 여러분들이 이제 관리해야 될 또 관심 가질 호르몬들을 설명하게 했고요. 노후라는 건 이제 60대 이후에 요즘 보통 70대에 돌아가시면 요절했다 할 정도로 점점 노년층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80대에 돌아가시면 좀 아깝다 그러고 90대 정도 돼야 천수를 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어떤 네 단계로 크게 우리가 인생의 시기를 정리하고 각 그때그때 필요한 호르몬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예를 들면요. 우리가 이제 성장기 0세에서부터 10대, 그러니까 20세 전까지는 중요한 호르몬이 성호르몬, 사춘기, 또 성장 호르몬이 많이 나와야 애가 또 키가 크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호르몬들을 우리가 주로 얘기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20대, 30대 한참 우리가 이제 직장도 갖고 사랑도 하고 결혼하고 또 결혼해서 또 이제 임신하고 출산하는 그 20대, 30대의 성숙기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여러 호르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호르몬들 얘기를 좀 하려고 하고요. 노화로 이제 접어들었어요. 그래서 중년이 됐을 때 아까 얘기했던 40대, 50대에는 아마 이제 애도 키우면서 또 자기가 어떤 이제 사업도 해야 되고 사회인으로서 이제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니까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밤에 야식도 하게 되고 스트레스성 과식도 하게 되고 비만해지고 당뇨도 생기니까 그런 거와 관련된 호르몬들을 주로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노후가 들어왔는데 노후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지만 저는 이거를 다르게 표현해서 제도약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60대, 80대는 우리가 나이가 들면 애가 된다는 것처럼 다시 이제 그때는 우리가 성장기 아이들처럼 또 다시 우리가 새로운 이제 호르몬의 제2의 인생을 도전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60대, 80대 노후에 관련된 호르몬들을 생활 속에서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 건가. 병원에 가서 약을 받고 뭐 주사 치료하는 게 또 있겠지만 그건 전문적인 거고 내가 생활 속에서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운동을 하고 또 어떻게 자고 이런 어떤 생활 속의 호르몬 관리법을 이 책에 제가 좀 잘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10대에서 중요한 호르몬은 성호르몬, 성장호르몬 그리고 또 이제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겠지만 가바 호르몬이라고 있습니다. 이 가바 호르몬은 제가 별명을 지었는데요. 인내의 호르몬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왜 아이들 보면은 ADHD처럼 이렇게 주의력이 좀 부족하고 집중력이 안 되고 행동이 좀 과잉으로 일어나는 애들을 ADHD라고 하는데 그때 보면은 가바 호르몬이 줄어들어 있고요. 우리가 왜 공부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엉덩이로 한다는 것처럼 계속 꾸준히 앉아 있는 애들이 성적이 좋고 대학도 잘 가는데요. 그런 애들을 보면은 가바 호르몬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그런 어떤 인내 호르몬, 가바 호르몬을 어떻게 중점적으로 관리해서 사춘기를 잘 관리할 수 있을까? 생활 속의 어떤 팁을 이 책에 제가 정리를 해놨고요. 이제 20대, 30대가 됐습니다. 사회인이 됐죠. 대학도 갔고 사람도 만나고요. 또 이제 사랑하는 사람하고 사랑을 할 때 이 사랑의 밀당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것들도 결국은 호르몬을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 얘기도 있고요. 또 이제 이 책에 보면은 이제 결혼을 하고 임신, 출산할 때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그 일련의 일들에 대한 호르몬 이야기도 제가 여기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제일 중요한 게 감정 조절 잘하고 그래서 이제 이때 중요한 호르몬은 제일 먼저 우리가 도파민 밸런스를 잘 유지하는 게 중요하고요. 또 이제 뭐 결혼, 임신 이럴 때는 옥시토신 그리고 이제 감정과 관련돼서는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은 되게 이제 우리가 행복감을 주는 안정적인 호르몬인데요. 노르에피네프린이나 에피네프린 같은 경우는 분노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올라가는 호르몬이거든요. 근데 도파민 호르몬이 왜 중요하냐면 도파민 호르몬이 이제 하나씩 변환돼서 노르에피네프린, 에피네프린이 되기 때문에 이 도파민 호르몬이 또 이제 20대, 30대에는 중요한 호르몬이고요. 이제 노화가 됐습니다. 노화가 됐을 때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식욕, 비만 또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중년층에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스트레스 관리를 잘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코티졸 호르몬. 또 최근에 보면은 이 중년층에서 당뇨 환자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당뇨병 환자가 지금 당뇨병 학회에서 1,000만 명 정도 된다고 그러고요. 당뇨 전 단계 환자는 1,900만 명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
당뇨 전 단계에서 당뇨가 되지 않게 잘 관리를 하려면 인슐린 호르몬을 잘 관리를 해야 되고, 최근에 또 보면은 갑상선 문제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여성들한테 갑상선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이럴 때 이제 갑상선 호르몬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특히 이제 40대, 50대 중년에 필요한 호르몬이라고 해서 제가 정리를 해놨고요. 그다음에 이제 60대가 돼서 이제 다 이제 어느 정도 인생의 한 획을 긋고 새로운 어떤 재도약을 하는 노후의 시기가 있는데요. 이럴 때는 다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성장 호르몬, 성호르몬, 또 이제 아까 얘기했던 성장 호르몬의 짝꿍 호르몬이 있는데 마이오카인이거든요. 근육에서 나오는 호르몬. 그리고 이때 가장 힘든 게 아마 나이 드신 분들이 수면의 문제일 겁니다. 그래서 이런 멜라토닌 호르몬을 노후에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중심적으로 제가 좀 다뤄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얘기하면 멜라토닌으로 시작해서 멜라토닌을 끝나는 이 하나의 호르몬의 축이 있다면 거기에 이제 하나씩 그 영국에 보면은 1막, 2막, 3막, 4막이 있듯이 1막은 성장의 이제 시기입니다. 그때는 0에서 10대 한 20년 정도의 시기에는 주로 이제 주연 배우가 성호르몬, 성장 호르몬, 가바 호르몬이고요. 2막으로 하게 되면 이제 주연 배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막 도파민, 옥시토신, 세로토닌, 노르에피네프린, 에피네프린. 물론 이제 여기서의 주역은 도파민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40대, 50대가 되면은 이제 그때 나오는 이제 배우들은 코티졸이나 갑상선 호르몬, 인슐린 이런 세 가지 호르몬들이 이제 주역을 맡게 되고요. 노후가 되면 다시 우리가 데칼코마니라는 여러분 그림 아시지 않습니까? 이 성장 호르몬, 성장기에 나왔던 중요한 호르몬들이 다시 무대에서 이제 올라가서 하나씩 퇴장하는, 그게 이제 인생의 호르몬 사막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1막, 2막, 3막, 4막에서는 주로 이제 중요한 게 성장 호르몬, 성호르몬, 그다음에 이제 멜라토닌으로 끝나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호르몬의 인생이다, 호르몬의 일생이다.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제 책에 이제 나오는 얘기가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요즘 여러분들 MBTI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주 유명한 온라인 데이트 사이트가 있는데요, 미국에서. 거기에 보면은 사람의 그 가입한 사람들의 성격을 4가지 카테고리로 나누거든요. 탐험가, 건설자, 지도자, 협상가. 근데 이런 4가지 카테고리가 우리가 보면은 혈액형도 A형, B형, AB형, 그다음에 이제 O형 이렇게 있는 것처럼 이 호르몬의 패턴에 따라서 이 성격이 결정된다는 거죠. 보면은 우리가 제가 환자들을 많이 보는데요. 환자들 보면은 뭐 굉장히 무기력하고 우울해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 호르몬 검사를 해보면요. 10중8구 테스토스테론 호르몬은 낮게 나오고요. 불안 초조하시는 분들은 세로토닌이나 멜라토닌 호르몬 수치가 낮습니다. 또 이제 고혈압에 당뇨를 앓고 계속 살이 찌고 컨디션이 안 좋은 분들은 성장 호르몬 수치가 낮거나 스트레스 호르몬, 코티졸 수치가 높거든요. 이게 전적으로 다 이게 호르몬 때문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건 호르몬의 불균형이 우리의 육체와 정신의 문제를 만들고요. 거꾸로 육체와 정신적인 문제는 호르몬의 불균형을 초래합니다. 마치 동전의 앞뒷면처럼 이런 어떤 건강상의 문제, 정신적인 문제들은 호르몬이라는 어떤 이 동전의 앞뒷면으로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호르몬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 몸의 어떤 이 컴퓨터라고 하면 이런 것들을 이렇게 조절하는 어떤 AI 같은 어떻게 보면 유능한 제어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결국 우리가 이 인생의 각 시기별로 이런 호르몬 관리를 잘 한다면 저는 이제 분명히 우리가 더 젊어지고 건강해질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뭐 심한 갱년기 증상으로 성격이 괴팍해져서 남편과의 관계마저 완전히 악화된 50대 여성이라든지 남성 호르몬이 부족해서 우울감에 빠지고 혈당 조절이 안 되는 60대 남성들, 이런 분들은 이제 제가 환자로 보게 되면 야, 이분들이 조금만 더 일찍 호르몬 관리를 했다면, 사실 몇 년만이라도 더 알게 됐다면 더 건강해지고 이런 얘기가 없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호르몬이라는 게 결국은 불멸이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호르몬을 떼어놓고서는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요게 제가 이제 제 목차를 갖다 제가 펼쳐서 보여드리는 건데요.
아까 얘기했던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며 나와 있고요. 일부는 생명, 멜라토닌으로 시작하고요. 일부는 아까 얘기했던 성장기에 필요한 서너 가지 호르몬들, 아까 얘기했던 이제 성호르몬이나 성장 호르몬, 가바 호르몬이 있고, 3부에는 이제 20대에서 40대 우리가 관리해야 될 호르몬, 4부는 우리가 이제 중년이 때 더 잘 노화가 이루어질 수 있으려면 웨이징이라고 해서 필요한 호르몬들, 그리고 제도약이라고 해서 우리가 더 신나는 인생의 후반전을 위해서 관리해야 될 호르몬들을 제가 이렇게 해서 이제 결론을 내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책의 내용들을 간단하게 그냥 제가 목차만 말씀드리면 이 멜라토닌 호르몬으로 이제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1장이 아니고 0장으로 시작하는데요. 0장이 멜라토닌입니다. 그래서 챕터 0, 0장이 이제 의미하는 게 바로 생명의 기원이라는 뜻이고요. 거기서 이제 우리가 잠의 역할이 뭔지, 호르몬 균형을 잘하는 건 결국 수면이 중요하다는 거지. 그리고 현대인의 멜라토닌 분비량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멜라토닌 분비량과 수면 부족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고요. 잘 먹고 잘 자기 위해서는 이상적인 취침 시간이 몇 시간을 자야 될까? 그리고 이제 늦게 잘수록 왜 피곤하고 계속 그러다 보면은 이게 이제 뭐 올빼미형 인간처럼 계속 밤을 갖다가 새게 되는지, 그리고 잠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안티에이징을 하고, 또 이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 어쩔 수 없이 야간 근무를 하거나 간호사 선생님들처럼 이제 교대 근무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어떻게 멜라토닌 호르몬을 관리해야 되는 건지. 그래서 이제 최근에 또 이 멜라토닌이 문제가 되는 건요, 블루라이트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핸드폰 도파민 중독처럼 핸드폰 많이 보시잖아요. 그럴 때 이제 이 블루라이트가 사실은 멜라토닌이 더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멜라토닌의 가장 큰 천적은 빛입니다. 빛이 들어오면 멜라토닌이 안 나오게 돼서 우리가 잘 때 불을 끄고 자는데, 그 빛 중에서도 제일 안 좋은 빛이 블루라이트거든요. 이 블루라이트가 결국은 이 도파민 중독에 의해서 이제 스마트 중독이 됐을 때 이 블루라이트가 멜라토닌 분비를 셧다운 시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블루라이트가 많은 게 보통 TV라든지 컴퓨터, 제일 블루라이트가 많은 게 스마트폰인데요. 잘 때 뭐 스마트폰 보면서 침대에 누워 있는 분들 멜라토닌 분비이 뭐 거의 안 나온다고 볼 수 있고요. 멜라토닌 호르몬이 굳이 수면만 관련된 호르몬이 아니라 멜라토닌 호르몬이 나와야지 우리가 푹 잠을 자서 결국은 이제 몸이 청소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노폐물이 없어지니까 혈당이나 이런 대사적인 측면에도 도움이 되고 면역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 보면은 멜라토닌 호르몬이 부족한 사람들이 코로나에 2번, 3번 걸리기도 하고요. 멜라토닌 호르몬이 부족한 사람들이 암에도 잘 걸리고요. 또 멜라토닌 호르몬은 피부 미용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름을 우리가 멜라토닌으로 지은 이유가 멜라닌 세포에 관계되는 호르몬이라고 해서 잘못 알고 멜라토닌이라고 지었지만, 잠을 못 자면 왜 여러분들이 기미가 끼고 검버섯이 생기는지 바로 이 멜라토닌의 문제 때문에 그럴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태어나서 성장기에는 주로 이제 우리가 테스토스테론이라든지 에스트로겐, 성장 호르몬, 이런 가바 호르몬들을 잘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 재밌는 건 제가 이제 미니 사춘기 얘기를 이따가 또 좀 자세히 얘기를 하겠지만, 우리가 사춘기 그러면은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10대하고 그 다음에 이제 후반에 요즘 사춘기가 빨라지는데, 그때만 사춘기라고 생각하지만 그 이전의 사춘기를 우리가 미니 사춘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미니 사춘기도 제가 좀 강조를 해서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런 미니 사춘기가 의미하는 거는 나의 성 정체성에 이 미니 사춘기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미니 사춘기를 제대로 잘 관리를 못하면 성 정체성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뭐 이건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테스토스테론이 많은 사람들은 여성이라도 털이 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발성 난소 증후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성들 중에 다발성 난소 증후군이 생기면 테스토스테론이 높고 여드름이 생기고 다무증이 생기고, 또 반대로 또 사춘기 소년한테 가슴이 커지는 여유증 같은 것도 이 테스토스테론이 부족해서 생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반대로 에스트로겐은 여성 호르몬이지 않습니까? 이 여성 호르몬은 실제적으로 미니 사춘기 이게 또 제가 하겠지만 초경과 폐경과 이 과정에서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이라는 여성 호르몬이 서로 이렇게 조절을 하면서 이제 우리 여성들의
어떻게 보면은 생리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건데, 심하게 생리통을 겪거나 사춘기가 빨리 되거나 성조수증이 생기거나 추경이 빨라지거나 폐경과 관련된 건 다 이 에스트로겐과 관련된 일들이고요. 또 성장 호르몬은 뭐 더 말할 것도 없이 사춘기 때 굉장히 중요하죠. 키가 크고 또 이제 성인이 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성장 호르몬을 사춘기 때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내용들은 요 앞 챕터에 성장 호르몬 쪽에 저희가 정리를 해놨고요. 가바 호르몬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거는 이제 신경 전달 물질이긴 하지만 이게 호르몬적인 관리를 작용을 할 때는 인내심과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바가 부족한 아이는 쉽게 흥분하고 그런 애들은 아무래도 학업 성적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제 성숙 단계, 아까 얘기했던 이제 20대에 접어들었을 때는 제일 중요한 호르몬은 도파민입니다. 도파민은 도전과 용기의 호르몬이라고 하고요. 도파민이 많은 사람들이 더 외향적이고 진취적이라는 얘기들이 있거든요. 사람들은 요즘 도파민 디톡스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도파민이 무조건 나쁜 호르몬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좋은 면도 있고 나쁜 호르몬도 있기 때문에 두 얼굴의 호르몬이라고 하는데 균형을 잡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 또 우리가 이 시기에는 옥시토신, 세로토닌, 노르에피네프린 또 그 에피네프린, 이 노르에피네프린이나 에피네프린은 이제 도파민에서 기원한 호르몬인데요. 이런 감정적인 옥시토신이나 세로토닌은 어떤 사랑과 관계된 호르몬이거든요. 우리가 도파민 호르몬을 호감 호르몬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엔돌핀이 나오면 조금 이제 에로스적인 사랑을 하고요. 거기서 이제 옥시토신이 나오면 좀 아가페적인 사랑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도 다 이 결이 틀린데 저는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랑이란 감정도 결국은 도파민, 옥시토신, 그다음에 이제 엔돌핀 이런 여러 가지 호르몬의 물감으로 그려낸 수채화하고 각각의 수채화의 느낌이 틀린 것처럼 사랑의 느낌이 틀린 거는 이 도파민, 옥시토신 이런 여러 가지 물감을 어느 물감을 더 많이 썼냐에 따라서 이 전체적인 그림의 톤이 달라지는 것처럼 사랑의 결이 틀려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도파민 얘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뭐 도파민 중독이다 어쩌고저쩌고 얘기해서 나쁘다고 생각하지만요. 사실은 도파민은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것들에 대한 균형을 잡는 게 중요한 거고요. 옥시토신 호르몬은 우리가 생물 때 배웠지만 자궁 수축 호르몬으로 알려져 있지만 알고 봤더니 이게 감정적으로 모성애를 일으키고요. 부부의 사랑에도 옥시토신이 또 작용한다고 돼 있고요. 또 옥시토신이나 이 바소프레신 같은 호르몬은 이게 줄어들면은 약간의 이제 바람기가 생긴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재밌는 말로 이 옥시토신이 이 바람기의 호르몬을 잠재울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장난처럼 얘기하는 건데 현실이 될 수 있는 게 이런 옥시토신으로 인간의 감정을 갖다가 조절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릴 것이다. 사랑의 묘약을 쓸 수 있는 시대가 열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세로토닌은 멜라토닌하고 서로 이제 관련이 있습니다. 이 세로토닌 호르몬이 멜라토닌 호르몬이 되는 건데요. 세로토닌 호르몬은 대개는 우리가 이제 뇌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세로토닌 호르몬이 제일 많이 나오는 곳은 위하고 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하고 장을 제2의 뇌라고 얘기하는데 장하고 뇌하고 이 축이 있는데요. 이 장하고 뇌의 축을 연결시키는 게 세로토닌이고요. 거기에서 또 중요한 거는 장내세균입니다. 장내세균이요. 이 장에서 이제 세로토닌의 분비를 조절해서 이 뇌로 신호를 보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왜 그 스트레스를 받으면 배가 아프고 또 이제 과민성 대장 증상이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세로토닌이 부족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 이 뇌의 어떤 감정이 장에도 연결이 되고요. 장의 어떤 문제가 계속 이 뇌에도 어떤 신호를 보내서 아니 뭐 장이 안 좋은데 공부에 집중할 수는 없고 학업이나 어떤 자기 그 사업에 집중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이 편안해야 결국은 이제 사업도 잘 되고 공부도 잘 되는 것처럼 이 왜 그런 이유가 있냐면 장과 뇌의 축에 세로토닌이 연결돼서 이제 그렇다는 거고요. 결국은 장내 세균총을 잘 관리하는 게 세로토닌이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 세로토닌은 뇌에서 나오는 게 10%면 90%는 장에서 나오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제가 이 책에 간략하게 또 이제 어떻게 생활 습관을 할지 또 나와 있고, 우리가 이제 노르에피네프린이나 그다음에 이제 에피네프린 같은 경우는, 코티졸은 저는 이제 만성 스트레스와 관련된 호르몬이고요. 노르에피네프린, 에피네프린 이런 거는 급성 스트레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도요, 급성적으로 올라갔을 때는 이런 노르에피네프린이나 에피네프린이 올라가지만, 만성적으로 이제 스트레스에 이제 오랫동안 노출된 사람들은 코티졸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하지만, 어떤 호르몬이 이제 관여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의 스트레스의 어떤 정도나 어떤 이제 스트레스의 노출 기간 같은 것도 예측할 수 있고요. 또 이제 우리가 이 노르에피네프린, 에피네프린, 이 코티졸 이런 거하고 또 이제 반대되는 모든 호르몬은 기랑 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호르몬이 있으면 나쁜 호르몬이 있고, 혈당을 올리는 호르몬이 있으면 혈당을 낮추는 호르몬이 있는 것처럼, 에피네프린, 노르에피네프린, 코티졸, 아드레날린 같은 경우는 분노나 초조, 불안을 관장한다 그러면, 세로토닌, 엔돌핀 이런 것들은 반대의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량적인 호르몬의 밸런스를 우리가 잘 유지하는 게 좋다. 도파민도 마찬가지지만, 도파민이 많이 오르거나 낮은 거나 이건 이제 과유불급도 안 좋기 때문에 도파민 균형이 중요하듯이, 이 호르몬도 어떤 A그룹의 호르몬과 B그룹의 호르몬 자체가 생태계적으로 이게 균형이 있는 게 중요하다. 이제 그런 내용들을 요 챕터에서 제가 좀 소개를 했고요. 이제 제 인생의 사막입니다. 산막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는 이제 우리가 중년으로 가서 여러 가지 성인병에 대해서 걱정하고, 성인병에 대해서 이제 관리해야 되는, 아직 안 왔다면 예방해야 되는 시기가 이제 40대 이후가 되겠는데요. 이때는 이제 코티졸, 이런 호르몬은 혈당도 올리고 혈압도 올리고 콜레스테롤을 올리기 때문에 고지혈증이 생기는 호르몬이고요. 레닌이라는 호르몬은 혈압을 올리는 호르몬입니다. 고혈압 환자들이 이때 많이 일어나는 이유가 레닌 호르몬의 문제 때문에 그런 거고요. 갑상선 호르몬도 이때는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갑상선 결절이라든지 갑상선 기능 이상, 특히 요즘은 이제 갑상선 기능 항진증보다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에 대한 관심들이 많은데요. 갑상선 이제 호르몬이 조금만 부족해도 왜 물만 먹으면 살이 찐다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사가 안 되니까 비만이 잘 일어날 수 있고요. 또 갑상선 호르몬은 감정에도 조절을 합니다. 그래서 갑상선 호르몬이 올라가면 불안 초조가 되고 노이로제가 되고요. 갑상선 호르몬이 떨어지게 되면 우울증이 되고 무감정증이 되고 무력증이 되고요. 또 인슐린 호르몬은요, 이게 이제 혈당하고도 관련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살찌는데도 식욕에도 인슐린 호르몬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인슐린 호르몬은 이제 비만 호르몬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다시 이제 하나씩 요때 호르몬들을 얘기를 하면, 스트레스 관리를 잘하는 거에 대해서 코티졸 호르몬 챕터에 제가 썼고요. 그 코티졸 호르몬에서 이제 그 탈모, 여러분들이 요즘 보면은 탈모 걱정들 많이 하세요. 그래서 탈모가 이제 어떻게 이제 40대, 50대 시작되고, 이 머리 수술을 어떻게 지키려면 이 코티졸 호르몬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요 챕터에 좀 관련돼서 썼고요. 특히 이제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있으면 이렇게 빼빼 말라가고 힘들어지죠. 갑자기 이렇게 백발이 되기도 하고 탈모가 되는데, 사실 이 스트레스 호르몬은 우리한테 보면 이게 좋은 호르몬이거든요. 어떤 스트레스에 대항하는 호르몬이지만, 이게 이제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탈모도 생기고,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 콜레스테롤 분해에 문제가 생겨서 이 사진처럼 이제 혈관에 고지혈증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지혈증이라는 것도요, 우리가 뭐 많이 먹고 운동을 안 해서 고지혈증이 생기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호르몬들의 문제 때문에 고지혈증이 생기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이런 스트레스 호르몬이 문제 있는 사람들은 고지혈증이 생기고요. 고지혈증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고지혈증 약을 먹으면 여러 가지 또 다른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고지혈증 약을 먹으면 당뇨나 고혈압이 생길 수도 있고 근육의 염증이 생길 수가 있으니, 물론 필요한 경우에는 약을 먹어야 되겠지만 오히려 호르몬의 균형을 찾아라라는 게 이제 코티졸 호르몬 챕터에 저희가 좀 기술을 해놨고요. 갑상선 호르몬은 지금 보면은 엄청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갑상선 호르몬이 우리 몸의 엔진이라고 그래서 이게 없으면 세포는 굶어 죽게 돼 있고요. 갑상선 호르몬은 또 면역 세포에 취약을 하고 있고요.
여성 호르몬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갑상선 질환이 여성한테 잘 생기는 거고요. 갑상선 호르몬이 또 이제 팬데믹 이후에 굉장히 숫자가 늘었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하고도 좀 관련이 있고요. 또 이제 갑상선 기능 항진증만 우리가 얘기를 하지만 저하증의 문제를 생각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갑상선 암은 착한 암이라는 인식들이 있지만 다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신경을 써야 된다는 내용이고요. 인슐린이 없어서 생기는 당뇨병이 있지만 인슐린이 많이 나오는데도 당뇨가 생기는 분들이 있거든요. 인슐린 저항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당뇨병을 접근하는 방식이 다르게 접근을 해야 되고요. 당뇨병 환자들이 오히려 더 잘 살 수 있다면 잘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호르몬 균형을 잘하면 우리가 이제 일병장수라고 항상 얘기를 하는데요. 무병장수의 시대는 끝났다. 오히려 우리가 병 하나 정도 있어서 특히 당뇨병 같이 오래가는 병을 잘 관리를 하면 더 오래 살고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더 건강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당뇨병이라는 게 저주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가 건강을 돌볼 수 있는 선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인슐린 호르몬은 그냥 우리가 혈당을 떨어뜨리는 호르몬으로만 알고 있지만 식욕과도 관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왜 당뇨병 환자들이 식욕 관리를 못하느냐. 그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도파민, 그리고 이제 인슐린, 이런 여러 가지 식욕과 관련된 호르몬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당뇨가 되는 거고요. 특히 이제 인슐린도 이 인지 기능에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1형 당뇨는 인슐린이 안 나오는 당뇨병, 2형 당뇨는 인슐린이 많이 나오지만 작용이 떨어지는 당뇨병, 제3의 당뇨병이 있는데요. 그거는 치매를 동반한 당뇨병이거든요. 그래서 인슐린의 작용을 그냥 우리가 혈당만 떨어뜨린 게 아니라 지금 이 슬라이드에 보는 것처럼 식욕과 관련된 호르몬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되고요. 또 이제 인슐린이라는 게 결국은 포도당 양을, 콜레스테롤 양을 항상 일정하게 혈관 내에서 유지하기 때문에 혈관 청소 호르몬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즐겁게 식사를 하시더라도 여러분들이 어떤 음식을 내가 먹어야 되는지 그런 거에 따라서 인슐린 관리를 내가 잘 할 수 있냐 못할 수 있냐가 되는데 특히 인슐린 호르몬과 관련된 음식들은 당 지수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건 제가 실험한 건데요. 라면이 안 좋다고 되어 있지만 더 보면 인슐린의 변화를 급격히 올리는 당 지수가 높은 식품은 피자도 아니고 그 잡곡밥을 갖다가 우리가 보통 좋은 음식이라고 했을 때 라면보다도 백설기, 이 파란색 그 라인이 훨씬 더 인슐린 변화를 많이 일으킨다는 것은 우리한테 시사하는 게 많습니다. 결국은 당 지수가 중요하고 그런 것들은 결국은 이 고용식, 떡 같은 거, 그다음에 탄수화물이 많은 이런 음식들이 문제가 된다는 거거든요. 요즘 설탕 중독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 설탕이 많은 음식들 결국은 이제 당 지수가 높으면서도 도파민 분비가 많이 되기 때문에 중독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설탕 중독이라든지 또 이제 탄수화물, 요즘 이제 저탄 뭐 고단 그래서 이제 탄수화물은 낮추고 단백질은 높여 먹는 게 건강식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탄수화물이 많은 식품들, 국수, 뭐 감자 이런 것들, 그리고 당지수가 높은 과일이 있고 낮은 과일이 있거든요. 감 같은 경우는 당지수가 높은 과일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우리가 절제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또 같은 식품이라도 어떻게 조리했냐에 따라서 당지수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삶아 먹든지 고기도 굽든지 튀기는 거라든지 다 틀리거든요. 그래서 제일 당지수를 높이는 조리법은 튀기고 볶고 이런 거죠. 그래서 그리고 또 액상가당이 많은 가공식품, 인스턴트 식품은 당지수가 높은 음식이고 반대로 당지수가 낮은 음식은 인슐린에 약이 되는 음식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잡곡밥, 콩, 그다음에 이제 칼슘이 많은 음식들, 우유, 멸치, 시금치 이런 것들은 인슐린 분비에 칼슘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드시면 좋고 또 섬유질 식품은 뭔가 이제 이게 당지수가 올라가는 걸 이렇게 좀 방화벽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양배추나 미역 같은 이제 섬유질이 많은 음식들이 음식을 좀 천천히 흡수하고 음식의 흡수 자체를 갖다가 좀 막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음식들이 인슐린 호르몬에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물은 이제 많이 드시면 좋은데 여기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면 인슐린 호르몬만 잡으면 당뇨병 치료 성공할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혈당을 일으키는 호르몬이 인슐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이 호르몬의 세계가 재밌는 게요.
어떤 호르몬이 아까 인슐린 같은 호르몬이 식욕도 관련돼 있고 살찌는 데도 관계 있고 혈당도 관련이 있는 것처럼 한 가지 호르몬이 여러 가지 기능을 하기도 하고요. 우리의 한 가지의 생명 현상이 여러 가지 호르몬이 관여한다는 거죠. 여기 당장 고혈당만 해도요. 인슐린 호르몬도 있고요. 식욕 호르몬도 있고요. 근육 호르몬도 있고 간 호르몬도 있고 지방 호르몬도 있고 최소한 8가지 호르몬이 혈당이라는 것들을 조절을 하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인슐린 하나만 다 조절한다고 해서 혈당 조절이 잘 되는 건 아니다. 당뇨병의 관리가 성공한 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수학만 잘한다고서 이 전체적으로 이제 이 수능 성적 그 등급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어떤 이제 그 과목들을 골고루 잘하는 게 중요한 것처럼 이 혈당 관리도 여러 가지 관련된 호르몬들의 관리가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좋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 식욕 호르몬과 관련돼서는요, 이 소장 호르몬도 관련이 많습니다. 아까 제가 이전 그림에서 보면 여기 왜 혈당을 조절하는 호르몬 중에 인슐린 말고 소장 호르몬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소장 호르몬이 뭐냐면 요즘 한참 위고비라고 해서 GLP-1이 바로 이 소장 호르몬이거든요. 이 소장에서 나오는 이 GLP-1이요. 혈당도 떨어뜨리고 비만에도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제 비만 치료제로 많이 각광을 받고요. 최근에 제가 이제 뭐 방송에서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는 이 혈당보다도 더 중요한 건 AG라고 해서 당 독소, 후기 당화산물이 중요하다. 그래서 결국은 혈당 조절도 중요하지만 호르몬 균형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싶고요. 다시 이제 우리가 60이 넘어서 인생의 이제 사막입니다. 재도약을 하는 시기에는 아까 얘기했던 처음에 인생의 시작에서 필요했던 호르몬들, 성호르몬, 성장호르몬, 멜라토닌이 다시 이제 우리가 그거를 잘 관리해야 아름다운 우리가 이제 마무리를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는 이 성장호르몬을 어게인 성장호르몬, 다시 성장호르몬이라고 챕터 이름을 붙였는데요. 노년기에 이제 사춘기처럼 성장호르몬 관리를 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사람들이 아니 성장호르몬이 나이 들어서도 필요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좀 이름을 잘못 지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걸 성장호르몬이라고 얘기하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성장기만 생각하는데요. 실제적으로 성장호르몬은 평생 나오는 거고 노년기, 노화에 어떻게 보면은 청춘의 묘약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 성장 호르몬이거든요. 그래서 성장 호르몬이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근육이 이렇게 이제 발달하고 또 이제 지방은 분해가 되고 이제 육체적으로 이제 잘 이렇게 날씬해지고 근육이 많아지게 되고 더 중요한 건 이게 인지 기능에도 관련이 있어요. 뇌세포의 재생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또 이제 혈관의 또 벽에도 이 성장 호르몬이 중요해서 심혈관 질환의 예방 효과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불균형해지면 결국은 근육량은 감소하고 지방은 늘어나서 이제 나이살이 생기는 거고요. 골다공증도 생기고 피부 노화도 생기고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이제 치매까지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내가 성장 호르몬 관리를 나이 들어서 해야 돼? 성장 호르몬의 천적은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올라가면 성장 호르몬 분비는 떨어지게 되어 있고요. 성장 호르몬의 짝꿍 호르몬은 멜라토닌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멜라토닌 호르몬이 많이 나와줘야 성장 호르몬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스트레스를 이제 노후에 안 받고 그다음에 이제 잠을 잘 자는 방법을 배우면 우리가 보통 시상부에서 뇌하수체에서 이제 이렇게 성장 호르몬이 나오는데 요 단계가 이제 멜라토닌이 나오고 한 2시간 있다가 성장 호르몬이 나오기 때문에 이 성장 호르몬 관리를 나이 들어서도 잘 하고 이 그림에서처럼 인생이 이렇게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좀 이렇게 아름다워지는 거에서 좀 추해지고 좀 우울해지는데 이런 성장 호르몬이 바로 이런 인생의 과정에서 청춘의 묘약이 될 수 있고요. 아까 인슐린은 식사하고 관련이 있는 호르몬이라고 하면 성장 호르몬은 운동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도 매일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고요. 어떤 사람 몰아서 뭐 일주일에 주말에 운동 한 2시간 했다고 3시간 했다고 운동했다고 하는데 소나기 밥이 안 좋은 것처럼 운동도 소나기로 그냥 한꺼번에 많이 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꾸준히 차라리 30분씩 5번 해가지고 2시간 반 운동할 거면 나눠서 하는 게 좋다라는 거고 거기서 또 하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기왕이면 근육 호르몬이 나오는 운동을 해라.
근육 호르몬이 나오는 운동은 되게 이제 항중력근이라고 해서 코어 근육이 있지 않습니까? 가자미 근육이라든지 척추 비립근이라든지 이런 어떤 코어 근육의 인대가 자극되면 이 마이오카인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는데요. 이런 마이오카인은 근육의 성장이나 체지방 감소, 인슐린 저항성을 떨어뜨리고 에너지를 만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같은 허벅지라도 같은 뱃살이라도 마이오카인이 많이 나와야 성장 호르몬이 촉진되고요. 이런 것들은 따로 시간을 내서 운동하는 게 아니라 성장 호르몬은 틈틈이 우리가 운동을 생활 속에서 계단 오르내리기나 이런 쪽으로 해서 좀 인대를 자극시키고 평소에 이제 계단 오르기라든지 스쿼트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내 몸만 있으면 기구가 없어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해서 성장 호르몬 관리가 특히 나이 들어서도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호 호르몬으로 가게 되면 이때는 이제 우리가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 갱년기 증상에 대한 얘기들을 할 거고요. 그 마이오카인 얘기도 좀 저희가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거의 도달했습니다. 결국은 멜라토닌 호르몬 관리가 이제 마지막에 우리가 관리해야 될 호르몬인데 나이 들어서 제가 환자분들 이렇게 뵈면 제일 원하시는 게 뭡니까? 여쭤보면 잘 자고 싶다. 자꾸 깨서 정말 힘들다. 정말 힘든 정도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건강의 문제를 많이 경험을 하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치매도 이 수면과 관련이 있고 사실 연구 결과를 보니까 치매가 시작되기 훨씬 전부터 멜라토닌이 감소한다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치매 전 단계에서 멜라토닌이 감소하니까 멜라토닌을 잘 관리하면 치매도 예방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젊었을 때는 1분 1초를 아까워서 뭐 공부하고 그럴지 모르겠지만 젊었을 때도 마찬가지고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잠자는 시간이 보약입니다. 그래서 단 1초도 아까워하지 말고 이런 멜라토닌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이게 나이가 들면 이제 이 멜라토닌 관리가 쉽지는 않고 어쩔 수 없이 20% 감소하지만 이 멜라토닌이 잠만 자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대사적인 심신 안정뿐만 아니라 면역과도 관련이 있는데 현대의 우리 사회는 지금 뭐 불야성을 밤에 이루지 않습니까? 야근도 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수면 호르몬의 불균형이 생겨서 여러 가지 질병들이 생기는데요. 이 멜라토닌 호르몬 여러분 관리 잘하면 이런 어떤 대사적인 질환이나 여러 가지 심신의 안정 다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제일 중요한 거는요. 일정한 시간에 자고 우리가 또 항상 비슷한 환경에서 자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사랑하고 감사하고 많이 웃으면 멜라토닌 호르몬이 많이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하루에 30분씩 햇볕을 쬐면서 걸으면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이 세로토닌이 되고 이 세로토닌이 송가선에 들어가서 멜라토닌으로 전환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른 건 뭐더라도 햇볕이 왜 천연 영양제라고 그러잖아요. 하루에 30분씩 햇볕을 쬐면서 걷는 거 꼭 지금 내일부터라도 오늘부터라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햇볕을 쬐면 멜라토닌, 세로토닌 말고도 비타민 D가 또 많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어떤 이 멜라토닌 관리를 여러분들이 잘 하는 습관을 가지시면 노후가 더 행복하고 건강해지고 지금 이 여인이 자는 것처럼 푸근하게 이렇게 잠을 자게 되면 다 이렇게 아름다워지고 건강해질 수 있다. 잠자는 시간을 1초도 아끼지 말라라는 거고요. 이제 제가 강의를 좀 마무리하면서 중요한 질문들 몇 가지를 좀 정리를 해보면요.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아니, 호르몬이 어차피 교수님 없어지는데 왜 호르몬 치료를 해야 한다고 합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 제가 이제 이거는 호르몬 삼봉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태아 때 제일 처음 나오는 게 멜라토닌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성장 호르몬이 나와서 태아가 이렇게 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성호르몬이 나와줘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미니 사춘기라고 하는데 이때 XX 염색체 여성은 여성 호르몬이 나와줘야 내가 여성으로서의 어떤 성 정체성을 갖게 되는 거고요. XY 이 염색체로 태어난 남성은 이때 성호르몬의 미니 사춘기를 겪어야 내가 남성으로서 성 정체성이 생기는 거죠. 생식기만 여성이고 남성인 게 아니라 성 정체성을 생각한다면 이런 미니 사춘기의 시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항상 이거를 호르몬 카니발 시대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태어나서 10대, 20대, 30대, 40대, 이때 50대까지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호르몬들이 나와서 즐겁게 춤을 추고 같이 호르몬들끼리 연결돼서 우리의 인생을 다채롭게 만듭니다. 근데 50대 이후부터는요, 이 올라갔던 순서의 역순으로 하나씩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제 성호르몬이 있으면 성호르몬부터 떨어지는 게 제1의 갱년기고, 그 다음에 이제 성장 호르몬이 떨어지는 시기가 있고, 데칼코마니처럼 이제 멜라토닌 호르몬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이제 돌아가시는 거죠. 사망하게 되는 건데, 사실 이제 이런 어떤 호르몬의 상봉 측면에서 인간의 어떤 수명은 40년이다. 어떤 사람은 50년이다. 어떤 사람은 90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텔레미어 갖고 연구를 해보면 인간의 어차피 주어진 수명은 120년인데요. 이게 여러 가지 이유로 호르몬에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스퀴즈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쭉 쫄아들어 있어가지고 보통 우리가 이 이조 시대 때는, 조선 시대 때는 한 40대, 50대가 아마 우리의 평균 수명일 거예요. 그러니까 뭐 60세가 되면은 환갑잔치하고 막 그 축하하는 일이 생기는 거죠. 근데 지금 누가 환갑잔치 합니까? 지금은 뭐 70, 80, 90, 아까 제가 얘기했던 대로 70대 돌아가시면 요절했다고 할 정도의 시대가 됐지 않습니까? 그건 그만큼 현대사회에서 호르몬을 이해하고 호르몬 관리를 하니까 이렇게 스퀴즈 됐던 인간의 수명이 이렇게 늘어난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지금 말하고 싶은 포인트는 호르몬 치료를 해서 우리가 천년 만년 살자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원래 주어진 120년의 그 수명을 제대로 건강하게 누리기 위해서는 호르몬 관리를 잘 해야 된다. 그래서 호르몬 치료를 하는 거지, 우리가 호르몬 치료를 과하게 해서 뭐 200살, 300살 살아서 어떤 불행한 일을 만드는 것보다는 우리의 주어진 건강과 수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호르몬 치료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어떤 분들은 아니, 호르몬 치료하면 부작용이 많은데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또 말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교통사고가 무섭다고 운전을 안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호를 잘 규칙을 정하면 사실은 이 교통사고가 안 나고 안전 운전을 하고 원하는 곳에 빨리빨리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자동차 운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호르몬 치료의 어떤 부작용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제대로 모니터링하고 규칙을 정해서 우리가 호르몬 치료를 하면 안전하다. 그리고 또 젊어지고 또 이제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을 저는 강조를 하는 거죠.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사운드 오브 뮤직처럼 이 호르몬이라는 건 올라갔던 순서의 역순으로 이렇게 하나씩 그 영화에서 나오는 그 장면처럼 사라지게 되는데, 결국은 이제 우리가 멜라토닌으로 시작해서 멜라토닌에 이르기까지 제가 이제 호르몬에 대한 긴 이 책을 소개하면서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메비우스의 띠처럼 안과 밖에 없는 끝없는 이 순환의 고리에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호르몬 관리가 인생의 관리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호르몬 관리를 잘 하면 이너 헬스가 생기고 이 이너 헬스가 이너 뷰티가 되고 이게 아우터 뷰티가 되면서 결국은 젊음과 아름다움, 늙음과 질병, 삶과 죽음까지도 이 우리 평생 나오는 호르몬이 한 스푼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게 결국은 이제 우리의 그 건강과 수명을 관장한다는 거죠. 결국 우리는 호르몬을 남기고 우주로 돌아가고 몸은 죽지만 존재도 죽지 않는 것처럼 호르몬은 사라지지 않고 다른 생명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호르몬이 불멸이라고 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책을 읽고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한 문장으로 얘기하면,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호르몬을 잘 관리하는 것이 여러분이 인생을 잘 관리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강의할 때 자주 쓰는 카툰인데요. 진정한 치료는 사실은 병이 나서 합병증이 생기고 합병증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편작의 큰형처럼 그 병 자체를 오지 않게 하는 그런 어떤 그게 큰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 것처럼 이 호르몬이라는 게 생로병사의 비밀의 열쇠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호르몬 관리를 잘하면 제일 걱정하는 여러분들의 당뇨병, 갑상선 고지혈증, 골다공증 뭐 이런 것들은 결국은 성인병이라고 얘기하지만 이건 호르몬 불균형이 만들어낸 또 다른 어떤 페르소나, 얼굴이고요. 특정 질환 치료에 우리는 급급하지 않습니까? 근데 돈을 쫓아가면 돈을 벌 수 없다는 것처럼 계속 병이 나서 병을 마치 이제 사후 약방문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쫓아가다 보면 결국은 우리가 이제 몸만 바빠지고 고쳐지기는 힘듭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제 특정 질환 치료에 급급하지 말고 호르몬은 도미처럼 이렇게 고구마 줄기처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진짜 건강해지고 싶다면 여러분 호르몬 균형을 챙겨라. 젊음은 나이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호르몬이 만드는 거고 호르몬을 알면 건강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저하고 같이 이 전반적인 호르몬,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요람에서 무좀까지 이어지는 이 호르몬에 대한 내용들을 충분히 이해하시면 정말 그 여러분들의 인생이 성공적으로 건강해지고 아름다워지고 또 이제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제가 불멸의 호르몬 이 강의를 마치면서 여러분들이 이 책을 보시고 하나 이제 책 첫 페이지를 읽는 그 순간이 아마 여러분들의 이제 건강의 세계에 호르몬의 세계에 첫 발걸음이지만 위대한 발걸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이 불멸의 호르몬 세계에 첫 발자국을 이렇게 밟는 그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빨리 한 2분 정도 제가 이 채팅창에서 그 좀 뽑아서 이 신간 불멸의 호르몬 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지금 보면은 그 경희정 씨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카모마일 씨 2분, 이 2분한테 제가 오늘 그 질문 좋은 코멘트를 남겨주셔서 제가 경희정 씨하고 그 다음에 그 카모마일 2분 제가 이 신간 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